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손다정입니다. 어젯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건데요. 이렇게 되니 미국 기준금리가 2.25에서 2.50%로 올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2.25%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건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니 무엇보다 자금 유출이 걱정입니다.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이동하는 게 자본의 속성이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이 이미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예상했기 때문에 당장의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래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미 연준은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겠습니다. 7월 2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7월 2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황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이번 주말 봉화에서 은어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잠시 후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김태한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을 연결합니다. 네,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뭔가요? 네, 각 정당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경북 도당위원장 선출을 끝낸 정당도 있고 선출이 진행 중인 정당도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이 광역 도당위원장을 하려고 할까? 그리고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오늘 준비했습니다. 일단 장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정당의 광역시도당 위원장 역할과 권한은 무엇인가요? 네,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정당,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야당 그리고 뭐 정의당 등 여러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들의 대표를 뽑는 이 선거들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정당법상으로는 이 5개 지역에 광역 지역에 시도당이 있어야지만 이 정당 등록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정당 대표가 이 5개 이상의 광역 시도당 전체를 아우르는 이 대표성을 가진다면 이 광역 시도당 위원장은 이 정당의 지역의 대표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가장 큰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두 정당만 놓고 보면 이 보통 이 경북도당 위원장 임기는 1년 또는 2년입니다. 네. 이게 우리 얼마 전에 지방선거를 치렀지만 지방선거에서 특히 이 광역도당, 경북도당 위원장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할 때 중앙당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세워지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선을 할지 이런 판단을 하는 게 경북도당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4년 단위로 우리가 선거들이 있는 것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년씩 교차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뽑히는 이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 총선을 준비하거나 또는 이 총선을 직접 치르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13명의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 네. 이 경북도당 위원장을 이 국회의원 중에서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이 맡는 게 관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확실히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의 권한이 더 커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은 경북도당 위원장을 상주 문경의 이미자 의원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네, 이 북부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미자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이 재선입니다. 지역구에서는 지난 2년 전 총선에서 처음 당선됐지만 이 비례대표 의원을 한번 지냈기 때문에 재선 의원인데 이 전임이 이 포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정재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네. 이게 김정재 의원을 선출할 때가 국민의힘이 창당 역사 이래 경북도당 위원장을 여성이 맡은 첫 사례였습니다. 네. 네. 네, 이번에 연속해서 여성 경북도당 위원장이 선임이 됐는데요. 이 선거를 통해서 뽑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아, 그래요? 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호선을 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도 이 만장일치로 이미자 의원을 선출을 했거든요. 아, 네. 네, 내부적으로 뭐 조율을 해서 돌아가면서 맞는 게 관례인데, 네. 일단은, 이미자 의원이 내년까지는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통해서 선임이 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서도 이렇게 선출이 되는군요. 네. 자,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경북도당 위원장 역할과 책임이 큽니다. 네. 사실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출마할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 도당 위원장이 어떤 기준을 세우냐에 따라서 이 많은 출마자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네. 실제로 김정재 위원장 시절에 이 공천 컷오프를 놓고 논란이 많이 일었고 이것 때문에 김정재 위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게 됐는데 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사실 경북도당 위원장의 권한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선 후보,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은 네. 광역도당, 경북도당에서 하지 않고 중앙당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공천권에 대한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임들의 선례를 보면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다음 총선에 공천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전에 자유한국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이었던 이 장석춘, 최규일 전 의원이 네. 도당 위원장을 맡았지만 공천에서는 배제가 됐습니다. 네. 예, 총선 이후에는 이만희 의원, 김정재 의원이 맡았는데 이게 공천권을 가진다기보다는 도당 위원장을 하게 되면 이 당원들 그리고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분야별 위원장이나 그리고 당의 사무처 직원들과 이 관계가 긴밀해지게 됩니다. 네, 이 긴밀한 관계들을 바탕으로 이 당 내부의 장악력 그리고 이후에 본인을 지지할 수 있는 잘 운영하게 된다면 네. 이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 특히 경북 지역이 국민의힘 당원 수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네. 이 당원들에게 어떤 뭐 이름값이나 그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재선 의원이라면 이 경북도당 위원장은 한 번씩 해보고 싶어하는 게 뭐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는 그 경북도당 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크지만은 총선은 그냥 정치적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그렇고요. 민주당 경북도당은 선거가 곧 치러지죠?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는데요. 국민의힘과 다르게 3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 경선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등록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이 장세우 현 경북도당 위원장, 그리고 유성찬 전 포항시장 후보, 임미애 전 경북도지사 후보,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네. 이 위원장 선출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6일에 중앙당 대표 선거가 지금 순회 경선으로 치러지는데, 네. 이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가 가장 먼저 민주당은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때 함께 이뤄지고요. 이 권리당원 투표가 50%, 이 대의원 투표 50%로 치러지게 됩니다. 아, 권리당원 투표 50%, 대의원 네. 투표 50%로 치러진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이라면 민주당도 이렇게 추천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지역이 많은데 경북은 경선이 또 자주 치러집니다. 이게 국민의힘과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이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 보통 광역시도당 위원장을 맡는 정치인들은 그래도 이 국회의원이 한두 석이 있을 경우에 보통은 국회의원들이 맡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역도당의 정치력 차원에서 보면 네. 국회의원들이 예산이라든가 이 정책적으로 중앙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87년 이후에 이 국회의원이 이 광역도당 위원장을 맡은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요. 임기도 국민의힘은 1년인데 민주당은 2년입니다. 예,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다음 총선이 2022년에 치러지는데 네. 이 도당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총선을 직접 치러야 됩니다. 후보자도 발굴하고 네. 이 본인도 어느 정도 출마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이 살펴보면 왜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할까? 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도 없고 권한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가 이렇게 경선으로 치러지는 이유는 네. 이 그동안 보면 중앙당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 경북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유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 중앙당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다. 네, 앞서 언급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선거에서도 권리당원 투표와 대의원 투표가 함께 치러지게 되는데 네. 이 대의원 숫자는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원 수가 경북 지역이 적다고 하더라도 대의원은 네. 당원 수가 많은 이 광주 전남 지역과 대의원 숫자는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취약 지역이지만 당대표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에서도 이 관심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중앙당의 여러 계파들이 이 경북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과도 정책적 그리고 뭐 정치적 교류를 하게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 관심을 좀 모으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네. 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보면 취약 지역에 대한 배려나 그리고 취약 지역을 좀 키우는 차원에서 이 경북 지역에 있었던 특히 경북도당 위원장 본인이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되기도 하지만 이 비례대표 후보로 경북 지역에서 누굴 추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소통하는 사람이 경북도당 위원장입니다. 때문에 이 경북도당 위원장직을 맡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2년 동안은 2년 뒤 있을 총선 그리고 당내 당원들에게 이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되는 거죠. 네, 도당 위원장을 맡으면 총선 출마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거고 비례대표 출마나 다른 진출을 위한 단계로 인식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종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앞에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장세호 현 경북도당 위원장, 유성찬 전 포항시장 후보, 임미애 전 경북도지사 후보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출마한 후보들이 내세우는 특별한 공약이 있을까요? 네, 일단 3명의 후보들 살펴보면
모두 지난 6월에 지방선거에서 출마했던 인사들입니다. 이 장세호 후보는 칠곡군수, 임미애 후보는 도지사 후보, 그리고 의성을 지역구로 경북도 의원을 지냈고, 유성찬 후보는 이 포항시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네. 지역을 놓고 보면 이 경북의 곳곳에 세 곳의 지역에서 출마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네. 무엇보다도 동일하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은 경북 지역을 이 전략 지역으로 좀 세워야 된다. 전략 지역이요? 네, 이 경북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다 보니까 네.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하는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당 차원에서 전략 지역으로 좀 선정을 하고 예산이나 그리고 뭐 정책적 지원들을 좀 해줄 것을 이 장세호 후보가 좀 내세우고 있고요. 네. 임미애 후보는 이 선거제도 개혁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경북 지역의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났다시피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당선되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인데, 네. 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 전국적으로 좀 도입을 해서 경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된다. 네.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민주당의 이 정치인들, 지금 뭐 그래도 경북 지역의 지방의원 당선자들은 또 한 30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들 입장에서 지방의원을 지내고 이후에 뭐 국회의원 선거에 좀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선거제도 개혁이나 이 전략지역 선포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좀 이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을 중앙당 차원에서 전략 지역으로 세워야 한다. 이게 좀 눈여겨봐야 할 공약이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이 당적이 없는 시도민들 입장에서는 때때로 중앙당의 결정에 따라 지역 입장을 경북도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 실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중앙당에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지역 입장에서 좀 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줬으면 싶은데 이걸 지역 이 도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이걸 좀 보완하려면 앞서 이 언급됐던 서로의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이 경쟁하는 네. 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이 조금 더 이 경북 지역의 중앙당도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이 더불어민주당도 경북 지역에서 좀 당선자, 국회의원 당선자를 좀 배출한다면 힘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역할은 또 국회가 지고 있다 보니까 쉽진 않지만 지역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좀 하나로 대변해서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도 각 정당들의 경북도당 위원장이 어떤 과정에서 선출되고 어떤 권한이 있는지 좀 파악하고 계신다면 뭔가 내가 내고 싶은 목소리가 있을 때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목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도민들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완점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이번 주말 봉화에서 은어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 축제로 열려서 더욱 반가운데요.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김태한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모레 토요일부터죠.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인 봉화은어축제가 3년 만에 오프라인 축제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은어축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던 봉화은어축제가 3년 만에 오프라인 축제로 돌아왔습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봉화은어축제는 봉화에서 쿨하게, 은어로 편하게라는 슬로건으로 2022년 7월 30일 토요일부터 8월 7일 일요일까지 총 9일간 내성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주제 체험인 은어 반도 매선잡이 체험, 개폐막식 등 공식 공연 행사와 장민호, 이찬원, 국가스텐, 정동원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테마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준비하여 재미와 건강, 휴식이 있는 오감만족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봉화에서 쿨하게, 은어로 펀하게 이번 주 토요일부터 9일 동안 개최되는 봉화 은어축제인데요. 간략하게 설명만 들었는데도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봉화 은어축제 하면은 맨손으로 은어를 잡는 은어 맨손 잡기가 압권인데요. 올해도 물론 은어 맨손 잡기를 즐길 수가 있죠? 네. 은어축제는 대표 주제 체험인 반도로 은어를 잡는 은어 반도잡이 체험과 맨손으로 잡는 맨손잡이 체험이 있습니다. 맨손잡이 체험은 주중 4회, 주말 5회로 운영되며 반도잡이 체험은 주중 3회, 주말 4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두라는 게 그 긴 두 개의 막대 중간에 그물이 있는 계곡에서 잘 볼 수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맨손으로도 잡을 수 있고 예, 궁금한 맨손으로 게요. 잡는. 이렇게 예. 맨손으로 잡고 반두로 잡은 은어들은 집으로 가져가나요? 아니면 풀어주나요?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풀어주시는 분도 있고, 또 드시는 분들도. 직접 잡은 거를 또 먹을 수도 있고요. 네네. 생각만 해도 되게 즐거운데요. 자, 봉화로서는 또 은어가 효자 물고기인 셈입니다. 은어는 어떤 물고기인가요? 네, 은어는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민물고기로 정정 1국수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희고 쭉 뻗은 멋진 몸매와 그 맛은 예로부터 덜미이며 기물로 인정되어 오던 물고기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잡은 물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네. 물론 봉화 은어축제에 가면 은어를 직접 맛볼 수가 있겠군요. 네, 민물고기 중에서도 고급 식재료로 살과 내장에 배어든 특유의 향이 일품으로 몸통에서 신선한 수박향이 나는데 이것 때문에 은어가 영어로 스위트핏이라고 불립니다. 뼈가 얇아서 지느러미를 포함해 통째로 씹어서 먹는 것이 덜미입니다. 봉화 은어축제에 오시면 은어로 만든 대표 요리인 은어구이,
튀김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제가 회를 좋아해서 그런데 은어회는 따로 맛볼 수가 없나요? 은어회도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대단정 되게 반가운 소리입니다. 또 앞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어신 선발대회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3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어신 선발대회가 열린다고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반도잡이 어신 선발대회는 2018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언어를 가장 많이 잡는 사람을 선발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선착수 300명이 8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예성천 반도잡이 체험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장관배 어신 선발대회라니 들을수록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럼 몇 마리 정도를 잡아야지 어신이 될 수가 있나요? 많이 잡으신 분들은 50마리 이상씩 이렇게 60마리 이상이요? 예. 여기 참가하실 분들은 60마리 이상은 잡아야지 내가 신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참석을 하셔야겠네요. 네. 또 그 밖에 또 다른 볼거리, 즐길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봉화언어축제가 개최되는 9일 동안 정말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성천 일대 언어 캐릭터 조형물과 화려한 경관 조명이 축제장을 아름답게 밝히고 있으며 포토존 스팟이 아주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내성천 특설무대와 수변무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테마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민호, 이찬원이 출연하는 미스터 트롯 콘서트, 경우윈드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지는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내성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이색 튜브를 타고 영화와 OST를 즐기는 튜브 시네마, 지역 출신 가수인 이태호를 비롯한 손비나, 배하연, 한여름 등의 실력파 트롯 가수들이 펼치는 지역 트롯신이 떴다. 또한 사이버거, 딴따라, 빅스타 등이 출연하는 7080 복고풍 무대부터 최신 K-팝 무대까지 다양한 레퍼토리의 공연이 펼쳐지는 한여름밤의 클럽 파티, 국내 대표 락밴드인 국가스텐의 단독 미니 콘서트가 펼쳐지는 락 콘서트, 폐막 공연의 피나레를 장식할 불꽃쇼와 드론의 화려한 비행 공연 드론쇼 등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장민호, 이찬원이 출연하는 미스트롯 콘서트. 지금 들으시는 분들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 또 제가 봉화 은어축제를 한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 기사 제목이 가수 정동원도 옵니다. 이런 기사 제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동원 씨는 폐막식에도 출연을 하시죠? 예, 폐막식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니까 엄청 나더라고요. 출연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려고. 네, 은어축제 버스킹 페스타도 열리던데요. 이거는 어떤 행사인가요? 네, 대구 경북 지역의 어쿠스트 밴드, 락 밴드, 재즈 밴드, 보컬팀 등 음악 관련 버스커들의 사전 접수로 경연을 펼쳐서 1, 2차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콘텐츠상 4개 부문으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은 상금 100만 원, 우수상은 상금 50만 원, 콘텐츠상은 상금 30만 원이 주어집니다. 그렇군요. 또 봉화군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문화유적 탐방 투어버스도 운영이 된다고 하죠? 네, 축제 기간 중 1일 2회 분천 산타마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문수골 가재마을 일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무료 운영하여 봉화군의 다양한 관광명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화유적 탐방버스는 축제장 내 맨손잡이 매표소 앞에서 탑승할 수 있으며 봉화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 동행하여 안내를 하고 봉화의 숨은 관광지에 대한 깨알 정보를 전해준다고 하니 많은 탑승 바랍니다. 탐방 투어를 무료로 탑승할 수도 있고 이걸 또 해설해주는 해설사도 함께 동행을 하니까 더 풍성하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은어축제에는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은 안전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순간 최대 관광객 운집이 예상되는 개폐마 축하 공연과 주말 특별 공연일은 지역 경찰과 소방서 등과 협업하여 축제 안전대책 현장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라 축제장 내 충분한 방역 물품을 비치하여 자율적 방역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실내 공간 및 대중 밀집 공간 출입구에는 대인 소독을 실시하고 만약에 상황을 대비하여 축제장 내 의심 환자 격리소를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니 안심하고 또 축제 현장에 방문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은어축제에 많이 오십사 초대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은어축제인 만큼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를 많이 준비했으니 봉화은어축제장에 오셔서 무더위를 쿨하게 날려버리시고 편하게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다양한 봉화은어축제가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이렇게 열리니까요. 청취자분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김태한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예상대로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준 이사 12명이 만장일치로 자이언트 스텝에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연준 내에서 현재 물가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반증인데요. 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2.5%고요. 네. 한국의 기준금리 2.25%보다도 0.25%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제 물가 잡기에 우선 방점을 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제 재확인한 셈인데요. 네. 그런데 이미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연준의 어떤 공격적인 긴축 행보가 조금은 완만한 스텝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니까 네. 미증시는 환호했습니다. 그렇군요. 3대 지수 모두 안도 랠리를 펼쳤는데요. 특히 그동안 낙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 넘게 올라서 지난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이어서 제롬 파웰 미국 연준 의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도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관심은 이제 앞으로 미국 연준이 얼마나 더 금리를 올릴 것이냐에 쏠려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3번 이제 회의가 남아 있는데요. 9월, 또 10월 쉬고 11월, 12월. 네. 제롬 파웰 의장은 뭐라고 예고했느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어서 이제 다음 회의에서도 이제 이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도 적절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은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침체는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아직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이유로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해도 이건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는데요. 네.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로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사이트 페드워치를 보면 9월에는 빅스텝 0.5% 금리 인상 가능성이 65대 35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보다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이후에 미국은 11월, 12월 각각 25베이시스 포인트씩 금리를 올려서 연말 기준금리는 3.5%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데요.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 등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미 연준 회의 끝나자마자
재정 담당 금융 통화당국 수장이 또 한 자리 모였습니다. 비상경제 금융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제 이번에 미국의 결정이 예상 내에 부합했던 수준이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미 간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역사적으로 과거 한 3차례 정도 금리 역전이 발생을 했는데 당시에도 미국 금리 인상 기간 전체로 보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 오히려 순유입을 기록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경제 펀더멘탈이나 앞으로 이제 글로벌 이벤트를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본 유출입의 어떤 더 중요해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정부는 이런 금리가 오르면서 지금 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이걸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기에 국고채를 사들이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앞으로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더 빨리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신흥국들 우리보다 좀 자본 사정이 좋지 않은 이 신흥국들을 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흥국 모니터링이 중요해졌습니다. 신흥국 모니터링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했던 것으로 금융시장 내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에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 그러니까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2단계 올리는 것을 또 단행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게 지난 2020년 2월 이후 2년 반 만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이미 이달 금통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앞으로 이제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 또 연말의 기준금리는 연 2.75에서 3%가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뭐 역시 금리 역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총재 입장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준금리를 대폭 상승할 필요는 없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8월, 10월, 11월 세 차례 금통을 앞두고 있는데 연말까지 이제 3% 기준금리라면 세 번 다 0.25%포인트씩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환율도 문제고요. 또 연말까지 미국이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0.5%로 더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이 총재의 의지와는 별개로 빅스텝을 이제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렇게 등 떠밀려서 하는 금리 인상의 경우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소비는 더 위축되고요. 경기 침체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자,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환율까지 이제 불안해지다 보니까 하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에 기업의 체감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빠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기업들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투자 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한국은행의 7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80을 기록해서 6월보다도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좋지 않았는데요.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웃돌면 경기 전망이 좋다라는 의미고요. 100을 밑돌면 이 부정적 경기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건데 지금 뭐 업종 상관없이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이제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라면 지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컨티전시 플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라는 얘기고요. 당분간 대규모 투자 결정은 좀 유보하면서 경기 상황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물가는 상승하고 기업의 체감 경기는 나빠지는 가운데 집값 상승이 실제로 결혼과 출산 감소를 불러온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집값과 출산, 결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이 100% 오를 때 8년 동안 출산인은 최대 0.3명씩 줄어들었다. 그리고 주택을 아예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출산인은 더 줄어서 최고 0.45명까지 줄었다라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가구의 출산 인원이 줄어들고 또 무주택자일수록 출산에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결혼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지난해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주택을 구입을 했고 가격이 한 100% 상승했다면 이제 혼인 확률은 4.0에서 5.7%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장기적으로 이제 집값 상승이 혼인과 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어떤 주택 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또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국 모든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고요. 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면허증인데요. 현행 이제 플라스틱 면허증하고 법적인 효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기관에서 신분증 제시하라고 해도 제시가 가능하고요. 네. 금융기관이라든가 렌터카를 빌릴 때라든가 모두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 신분을 이제 밝히는 아이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 또 4개 은행의 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이제 금융 거래가 가능해졌는데, 다만 발급은 모바일 운전증 발급은 명의 본인이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가시거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일단 대면 신원 확인한 이후에 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발급은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대면으로 신원 확인을 거친 뒤에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